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를 결정하는 제18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이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올해와 같은 7.5%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재정절벽 협상을 위한 3차 회동을 가졌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의 엔화를 적극적으로 풀면서 내년에 엔화가 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1990선을 회복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듣겠습니다. 한동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보죠.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하며 다시 20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8일 전날보다 10.02포인트 오른 1994.0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미국 하원 의장이 백악관에서 재정절벽 관련 논의를 했다는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2,304억 원치를 사들이며 14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고 기관도 273억 원치를 사들여 매수 횡렬에 동참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2,557억 원치를 순매도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4,46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오른 가운데 화학, 증권, 은행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기계, 보험, 운수장비는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선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이 애플의 삼성 스마트폰 연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0.8% 올랐고요. 포스코, LG화학 등이 오름세를 탔습니다. 반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은 엔화 약세 우려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의 불참으로 매각 작업이 중단된 항공우주가 3.18% 하락했고 일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인 에버라이프를 인수한 LG생활건강이 2.9% 올랐습니다. 총 거래량은 4억 4,770만 주, 거래대금은 4조 5,5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막판까지 대선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다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대표적 박근혜 테마 종목으로 꼽히는 보령 메디앙스가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장중년의 강세를 보인 끝에 10.27% 올랐습니다. 이지는 4.45% 오르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고요. 이와 함께 비트컴퓨터, 대우에이특 등 박근혜 테마주들이 3에서 5%가량 올랐습니다. 위노바, 유성 TNS 등 일부 문재인 테마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은 각각 5.91%, 6.63% 내렸습니다. 안철수 테마주 가운데에서는 안랩이 9.82%, 미래산업이 3.73% 오른 반면 써니전자는 2.04% 하락하는 등 종목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정치 테마주들이 실적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고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대선 테마 종목의 경우 특정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덕을 볼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며 해당 기업의 실적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편 중국발 호재에 힘입어서 모처럼 태양광 관련주들이 기지개를 켰다고요? 네, 중국 정부가 태양광 시장 부양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가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OCI는 장중년의 강세를 보인 끝에 0.61% 오른 16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14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OCI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0% 넘게 올랐는데요. 또 태양광 셀 전문 제조업체인 신성솔라에너지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태양광 웨이퍼를 생산하는 오성 LST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중국 정부가 태양광 시장 부양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지난 12일 중국 태양광 시장에 올해 70억 위안 규모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응주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중국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0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며 세계 태양광 시장 연간 수요가 30에서 33기가와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태양광 시장의 수급 밸런스를 바꿀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최근 미국과 중국이 태양광과 관련해 무역 마찰이라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태양광 업체들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기까지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를 결정하는 제18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판세가 마지막까지 예측 불허인 상태에서 두 후보는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과 부산, 경부선 라인을 따라 총력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례없는 초박빙 구도 속에 투표율이 당락을 가를 변수로 분석됩니다. 당선인의 윤곽은 역대 대선보다 늦은 19일 오후 11시에서 12시경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올해와 같은 7.5%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은행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지난 16일 막을 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0년간 10%가 넘는 고도 성장을 해온 중국이 내수 주도형 경제 구조로 전환하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경제 성장 목표치는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인도 정부는 내년 3월로 끝나는 2012에서 13 회계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 미만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인도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 회계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에 7.85%에서 5.7에서 5.9%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가 현실화하면 인도의 성장률은 2002년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재정 절벽 협상을 위한 3차 회동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들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백악관에서 45분간 만났습니다. 오바마와 베이너는 이날도 부자 증세와 사회보장 혜택 축소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45분간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타협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베이너 의장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의 엔화를 적극적으로 풀면서 내년에 엔화가 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13개 해외 투자은행이 전망한 내년 1분기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81.62엔으로 한 달 전보다 1.8% 상승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내년 4분기에는 달러당 평균 83.15엔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우익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일본 정부가 앞으로 불황 탈출을 위해 무제한 금융 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가 내년 4분기에는 90엔까지 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대기업의 채용 인원은 올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포털 자코리아에 따르면 대기업 194곳의 내년도 대졸 신입사원 채용 인원은 18,9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만 500명을 채용한 올해와 비교해 7.5% 감소한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 의류업을 제외한 업종 대부분이 내년 채용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코리아 관계자는 내년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채용 규모도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애플과 세계 곳곳에서 판매 금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타국가의 유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습니다. 대상이 된 스마트폰은 지난 8월 배심원 판결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제품들로 총 23종에 달합니다. 한편 미국 법원은 이날 배심원단의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를 결정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의 유례없는 초박빙 대결로 치닫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 모시고 이번 선거의 판세와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이 마지막 공식 유세 날인데요. 두 후보의 공식 유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좀 봐주십시오. 예, 두 후보는 오늘 서울과 부산, 경부선 라인에 따라서 마지막 유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과 부산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게도 박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로, 문 후보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유세 동선을 엇갈리게 잡았습니다. 두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 박빙 판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의 유세가 승패를 가를 수도 있다고 보고 사력을 다해 득표 활동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시대의 민심을 반영하는 변곡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선거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국의 대선이 유례없이 조용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마 2007년 대선까지 빠지지 않았던 후보 신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이번에는 줄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만큼 국민들이 흑색 선전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선거 캠페인 양식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두 후보 모두 개인적인 검증 공세를 피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흠잡을 뿐이 없는 분들이다 이런 거에 반증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되짚어보면 상당히 드라마틱한 구조로 흘러왔는데요.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온 박근혜 대세론을 깨고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안철수 현상이 일어났고요. 야권에서도 정치인이 된 지 1년도 안 된 문재인 후보가 기존 정치인들을 물리고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후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이젠 야권 후보가 박 후보의 지지율과 대등하게 겨루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새 정치를 바라는 열망이 간절한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선거 판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많은 정치 전문가들조차 이번만큼은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전망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초박빙입니다. 마지막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가 지난 10일까지 실시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문재인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 약 3에서 5%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오차 범위 내라고는 하지만 여러 조사에서 거의 모두 박 후보가 우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상 박 후보가 유리하다 이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몇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요. 그러면서 두 후보 간 경쟁은 매우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두 번의 TV 토론이 추가로 이루어졌고요. 이정희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돌출 변수가 생겼는데요. 새누리당이 인터넷 댓글 조직을 운영했다는 선관위의 검찰 고발이 있었고요. 또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도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대선만큼 부동층이 적은 대선이 없는데요. 이 같은 변수 하나하나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빙 양상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투표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워낙 접전을 벌이는 형국이라서 결국 투표율이 승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 낮으면 여권에 유리하다는 공식이 이번 대선에도 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투표율 높낮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당락 윤곽이 드러나는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2시 사이로 전망했는데요. 2002년 대선 때는 약 10시가 넘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당선자가 확정됐습니다. 이번에는
워낙 경선 접전이 치열하기 때문에 당선자 윤곽 시간이 1시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 선거는 내일 밤 늦게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막판까지 초박빙 양상이라는 것,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 한 표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일 텐데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산업 뉴스가 이어집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재능 기부를 통해 실버 바리스타들을 위한 자립형 카페를 열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와 협력사들은 서울 서대문 종합복지사회관이 노인 고용을 위해 남가자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재능 기부 카페로 재단장에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페는 60세 이상 바리스타 6명이 근무하는 프로젝트성 자립형 카페로 그동안 시설이 낙후돼 카페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협력사들은 이 카페를 지난 한 달여 동안 커피, 기기와 인테리어,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해 재능 기부 카페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리모델링 완공식에는 스타벅스 코리아 이석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그리고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가해 간판 제막식과 실버 바리스타가 만든 1호 커피 전달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스타벅스는 앞으로도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실버 카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미혼모와 장애인이 운영하는 다른 카페도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슬로바키아에 500여 원을 투자해 자동차 제동장치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총 1년 7개월가량 공사 기간을 거쳐 완성된 이 공장에는 캘리퍼, 드럼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등 자동차 제어장치 부품의 가공과 도금, 조립 등 일괄 생산 체제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현대모비스는 국내 창원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완제품 포장 방식으로 운송해 모비스 슬로바키아와 체코 모듈 공장에서 조립해 유럽의 현대 기아차 공장에 공급해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슬로바키아 공장 준공으로 유럽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현지 상황과 조건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한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전력수급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조 사장은 18일 본사 상황실에서 전력 확보 상황을 보고받고 서울 급전소를 방문해 전력 수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서울 용산구 개표소를 찾아 18대 대선 개표 시 정전 대비 실태 등을 살펴봤습니다. 한전은 전국 13,542개 투표소에 이중 전원을 확보하고 지하 투표소에는 비상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또 252개 개표소에 4중 전원을 확보하는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차기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날이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 시청자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